그거 말고도 이제 효율 등록도 같이 따라서 많이 붙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정책에서 진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적용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2014년 도민주기정을 한 397건 있는 서울시 녹색건축 중에서 270건에 대해서 정의서를 갖고 그 현장을 좀 다녀올 수 있어서 그에 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내의 그 녹색건 축물들은 그 준공연면적이 계속 증가, 주동연면적 대비가 계속 증가했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 우수와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 그 에너지 효율 등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 1등급 그리고 2등급 건물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그 옛날에 비해서 점점 점수가 높은 점수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고 있고요. 공동이나 아니가 기업으로 대부분 다 7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녹색건축 등 여러 항목이 많은데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돈으로 치환되는 물하고 전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우리가 계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계측 포인트를 좀 늘려야 되는데요. 그 물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절수형이랑 우수랑 중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쓴 건물들을 평균을 보면 녹색 건축물이 평균의 굉장히 적은 양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만 꼭 녹색 건축물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수도법이 개량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낮은 물사용량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녹색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게 많이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건물들은 주로 민간에서 좀 많이 줄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절수형 비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수 같은 경우에 좀 재밌었었는데요. 아실 수도 있겠는데 중수 같은 경우에 세균 미생물을 가지고 물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필터를 가지고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비가 이제 미생물로 정하는 경우가 좀 싸다 보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건물에 누군가 휴가를 이렇게 연애 휴가를 잔뜩 가버리고 나면은 그 미생물들이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아사랍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걔네들 사서 지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비용이 비싸가지고 가끔 좀 포기하시는 경우도 물론 그러고 같이 돈을 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그 녹색거성물 조그만 차이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에너지 성능 같은 경우에도요. 그 1차 소비량이 그 서울시 전체들이 그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봤을 수 있거든요. 10년 대비로 보면 한 9%, 10% 정도 줄었다, 5% 정도 줄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주거가 좀 적게 썼고 비주거가 좀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 누진세 때문에 돈은 많이 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거 다들 야근하셔서 그런지 그 사무실에서 그 전기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원별로도 그 전기나 뭐 가스 이런 것들이 16%, 41% 이렇게 줄어드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열 비위가 좋다. 그리고 신재생은 좀 싫지만 그래도 태양광이 제일 좋았다. 뭐 그런 정도가 있고요. 연료전지가 좀 실제는 계속 걱정이에요. 서울시 의무 설치 비율 때문에 공공기관도 똑같은데 연료전지가 이제 좀 부재는 좁고 설치할 데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를 연료전지를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또 운영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또 비주거는 전기세가 싸다 보니까 주거에서는 활용을 일부 잘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이 가격을 잘 맞추지 않으면 진짜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큰 데이터로 그러니까 전체 그 10년 이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공동주택만입니다. 이 매매가나 관리비는 그 전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공동주택 그 시스템으로만 조회가 가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육색 대비 녹색이 한 42% 정도 매매가가 받고 관리비는 39.9% 정도 떨어지는 특징은 보였지만 이거는 너무 많은 애들이어서 실은 예를 들면
역세권에 있는 건물하고 비역세권에 있는 건물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약간의 의견들도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한 5개 정말 컨디션이 비슷한 인근 블록의 중공인도 비슷한 그리고 전용 면적도 거의 유사한 그런 공동주택으로만 비교를 해도 매매가는 10% 관리비는 근데 이건 약간 또 위아래가 있긴 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집은 좀 관리비를 많이 내고 비싼 집은 좀 관리비 적게 내고 그런 거 차이도 있어서 이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다섯 평균 한 5.6% 차이는 보였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생각을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인센티브라는 걸 주고 있었어요. 건축 설계 기준 완화에서는 예전에는 최고 높이 제한하고 용적률하고 지금은 빠졌지만은 주경 면적까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누가 인센티브를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우리 저주권 쪽에서는. 그랬을 때 보니까 우선은 저희 14년까지 시스템상 계속된 인센티브는 한 건이 있었는데 그 한 건은 사실 지구단위 계획상에서 인센티브였고 건축법, 녹색건축법에 따른 인센티브 받은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재산세나 취득세 쪽으로 주로 많이 받으셨고요. 또 3,000제곱미터 이하라면은 그래도 이건 의무와 비대상 건물이었으니까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민간에서 정말 한 건물 하셨더라고요. 한 개 건물이 대한건축 학회센터. 이게 민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학회는 거의 관하고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 빼고는 다 나머지는 공공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우리 녹색건축물을 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사람들 다니는 거 우리 명판 한번 얼마나 좋다니까 세봤습니다. 명판이 사실은 녹색건축물 상당히 좀 잘 붙이시는 분들 굉장히 잘 붙이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붙이셨어요. 절반은 시공사가 건설을 하고 그 뒤에 내가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받았는데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다시 발급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저는 명판이 좀 더 사람들이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쁜 모양? 잘 모르겠고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 무거운분들이 많이 다니셔가지고 녹색건축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거는 많이 쓰고 어떤 거는 적게 썼는지 여쭤보니까 LED나 그걸 여러분이 한번 붙여놓고 잘 쓰고 신경 안 쓰고 꼭 반드시 써야 된다면 잘 썼고요. 한 번 붙여놓고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고 비싸고 관리 많이 해야 되면 좀 글 쓰는 경향이 좀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주로 물이나 생태 같은 것들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실내 생활에 좀 덜 영향을 미쳤으면 글 쓰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피부에 밀접한 것들, 온도 조절은 LED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이 없겠죠. 한 번 해놓으면 맨날 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거 비주거 학교들이 어떤 거 좀 좋았고요, 어떤 거는 싫었나요? 여쭤보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교통하고 연결되는 건 우리 단지 너무 좋은데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소음은 정말로 싫다. 녹색건축물이어도 소음을 특정한 수준까지 우리가 요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처럼 어떤 특정한 지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지표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안타깝게도 약간 녹색건축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주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문을 만드는 것들을 좀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관리가 어려운 것들은 좀 싫어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 장단점은 뭐냐 좀 여쭤보니까 그래도 에너지 절감 같은 게 잘 되고 잘 쓰는 거 좀 좋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또 관리 어려운 거 정말 싫고 내 생각보다 이 성능들이 좀 안 나오는 항목들도 좀 많다. 이런 것들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기 좀 신축 말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좀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아시다시피 이슈가 된 게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아직은
빵 하고 터질 시점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앞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연면적들이 우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더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 종류의 건축이 있어요. 신축이 있어요. 신축은 우리 건축물의 열손실 관리도 따르고 또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건축 문제 정도 열심히 기록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보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수선 이상으로 뭐 용도 변경으로 해서 열손실 방지도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주택 공개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이 있다면 실은 하나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행복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창문을 뭐 다 뜯어내고 다시 붙여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기록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창 그냥 비닐로 붙여도 되나요? 했을 때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결국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단순 수선하는 건물들도 특정 성능들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혹은 시민들께서 일정한 수준의 건물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은 이런 정책 사업하고 잘 연동시켜서 이것들이 기록될 수 있게 그리고 해당 법을 좀 깨끗하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LH에서 진행을 하시는 리모델링 창조센터나 서울시 기후환경공원에서 진행하고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가장 특징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 그린 리모델링인데요. 소프트뱅크에서도 뭐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다고는 하셨었지만 저희는 좀 발로 뛰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건물들을 갔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이 부속 건물이라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계량을 할 수 없이 전체값만 보다 보니까 과연 이 건물만 정말 그래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답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전 그대로 다시 계산해서 뭐 저희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긴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현재는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배척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줄 그런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모델 청구센터랑 함께 이제 기부 사업도 재밌게 했었는데요. 이 건물도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여러 협력업체들하고 진행해서 이게 에너지 효율 계산을 한 거는 뭐 그냥 좋은 점이고요. 또 저희는 또 플루프라는 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 자재들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신축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시공법들도 계속 개발을 우리 엔지니어들은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린 리모델링 플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재가 방사율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일사를 하늘로 혹은 뭐 우주로 내보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 표면 온도에서 영향을 받는 실내 공간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배당 구상 말고 배당 구상도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한 플루프가 설치된 데는 한 30도 정도로 보인다면 그게 설치가 되지 않은 건 뭐 40도 어떤 데들은 한 5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지붕의 특징을 보였을 때 실내 공간은 어떨까 하고 한 1년 동안 습도기를 넣어서 예측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건물은 좀 잘 지은 거니까 콘크리트로 굉장히 두껍게 졌고요. 단열재도 잘 시공을 했고 그 위에 또 철판으로 또 후에 방수해서 철판도 하나 깔린 그런 좀 레이어가 많은 건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최상층의 설치를 한 실과 하지 않은 실에 당일 연도에 쓰지 않은 그 일요일의 값들을 모두 다 요약해서 보니까 한 여름에는 한 최고 1.58도, 평균적으로는 한 0.8도 정도 차이가 나고 겨울철에는 한
겨울철에는 약간 그 글로브 소창이 약간 더 추워지긴 해요. 네, 이거는 합니다. 마이너스 최고 마이너스 0.68도 그리고 평균 정도 마이너스 0.25 정도의 그 온도 변화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자재들이 앞으로는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빠르게 좀 해서 미래는 결국은 그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례는 되게 많은데 하여튼 잘 확대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결국은 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 답변. 결국은 경제사회 충돌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죠.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면은 이거를 한 명한테 한 명이라도 더 집을 지어줄 거냐, 아니면은 이 한 명의 집을 뺏어가지고 나머지 성능을 높일 거냐, 이 딜레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방금 옆에 집하고 내가 비교를 못 하겠어요. 내 집이 50% 수준인지 70% 수준인지 100% 수준인지 누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물하고 전기는 그나마 고지서가 나오니까 가스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많은 요소들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단지가 뭐 생태적으로 옆에 단지에 비해서 50% 수준이 뭐 70%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맨날 듣는 이야기가 녹색건축 제발 좀 쉽게 좀 이야기해줘요. 너무 어렵대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 단위적으로는 항목으로도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아직 다들 좀 정리가 좀 아직 덜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차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그 제로, 넷제로 중에서 넷제로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에서 지금 에너지 쪽에 보고 있지만 에너지 말고도 실은 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생태, 물 쓰레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제로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좀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제도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인증에 이 건물이면 쓰레기 이런 환경을 갖고 있으면 쓰레기 배출은 뭐 50% 수준이고 실내 공기질은 뭐 30% 수준의 건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아키텍트 2030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은 문제는 도시고 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어오는 많은 양의 투입 요소들을 어떻게든 돌려 써가지고 하나도 내보내지 않게 완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라고 하면은 외국에 약간씩 먼저 하는 건물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런 뷰레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에너지 제로, 웨이스트 제로, 그리고 워터 제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뒤에 장기간에 계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가 건물력이 얼마나 쓰고 있고 그게 예상량이 어떻다 이런 발표들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우리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힘드신가 봐요. 질문. 예, 커피 브레이크 있으니까 브레이크 타임에서 일단 발표자분들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나누시죠. 예. 네.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넷제로 얘기를 하는데 넷제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넷제로 물, 넷제로 쓰레기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넷제로 쓰레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많은 도심이 넷제로 쓰레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넷제로 쓰레기가 뭐냐면 이거는 랜드, 매립, 그런 거 안 가고. 근데 한국은
서울은 넷제로 쓰레기, 샌프란시스코도 2020까지 넷제로 쓰레기로 간다고 하네요. 근데 서울은 가능할까요? 서울은 그런 계획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도 그렇게 건축적 분야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향성은 조금씩 보이고는 있지만은 약간의 발표들이 그런 거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넷제로까지 약간 총량적으로 몇이다라는 개념들이 아직 다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오늘 그 녹색 건축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녹색 산업에 대한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해 주셨고, 돈 되는 녹색 건축, 뭐 돈 줄이는 녹색 건축, 그다음에 녹색 건축에 관한 다양한 숫자로 본 증거 기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녹색건축센터도 여러 가지 녹색건축 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 제3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